안녕하세요. 법문서 작성 민사평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서 작성 민사평 강의는 총 8회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4회차 수업부터 총 4번에 걸쳐서 소장 작성 과제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전달해 드려야 할 테니까 갈 길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당사자 표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소장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연인은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특정하고요. 법인은 상호 또는 명칭, 그리고 본점 또는 주쟁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해서 특정합니다. 자, 소장의 당사자 기재는 당연히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소장의 당사자 기재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잘못한 경우 바로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민사소송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의 차이는 뭘까요?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입니다. 이 중에서 표시 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요. 피고 경정은 그러니까 동일성을 벗어난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연인 간의 소송을 전제로 말씀드릴 때요. 동일성이라 하면 결국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피고를 A로 하려고 했는데 이름 한 글자 틀렸다. 그런데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다 제대로 적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A도 그게 자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응수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 한자 틀린 거 바로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피고가 A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에 응수하고 있는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류만 바로잡는 정도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정에 해당하지요. 이걸 표시 정정이라고 합니다. 표시 정정은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굳이 제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고 신급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당사자 표시 정정은 가능합니다. 반면 피고 경정이라는 것은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A인데 B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함부로 허용하면 곤란하지요.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끌려 들어온 B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게다가 A로서도 꼭 좋을 건 없습니다. 물론 당장 소송에서 벗어나 홀가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A 입장에서는 기왕 벌어진 싸움 이번 기회에 아예 해결을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홀가분해 하는데 한참 뒤에 또 A 보고 한 게임 다시 치르자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피고 경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 경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당사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1심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피고를 바꾼다는 얘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1심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게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죽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경우는 무효라고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 무효이며 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죽은 줄 모르고 소제기를 했다면 얼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겠죠. 자,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겠죠.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피상속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 경정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항상 피고 경정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 원칙을 고수하면 다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고 경정의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경정 신청을 한 그 시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을 보시면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시기를 보시면 자, 시효 중단은 제2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265조에 따르면 자, 피고 경정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 경정된 피고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제기를 했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사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법원은 당사자 판정과 관련해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요. 자,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 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그 소제기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요.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 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에 기재된 형식적인 사항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원고가 진짜 누구를 피고로 하고 싶었냐. 그래서 원고의 의사가 이거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싶었다라고 추정된다라고 하면 그 형식적인 기재사항 그건 잘못 쓴 걸로 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동일의 범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처음부터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해라 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제기 당시 피고 A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를 A로 해서 소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적법 각하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원고는 2009년 7월 30일 소외인을 피고로 기재한 소장에 소외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과 관리기업 기본정보표, 갑제사업증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5. 원고는 2009년 8월 3일 소외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2009년 8월 28일 제1심 법원에 도착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2009년 9월 10일 이 사건 피고의 표시를 소외인에서 현재의 피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당해 소송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재기 목적, 소재기 후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다음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기재를 보면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재기 당시에 이미 피고 A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상속인의 성명 등 상속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소장에다 피고를 A의 상속인들이라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망인인 A를 피고로 기재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그리고는 바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소장에는 피고를 A라고 기재했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의뢰했던 피고는 처음부터 A의 상속인들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소재기 시점에 A가 이미 사망한 것을 원고가 알았는데 원고가 제정신이라면 왜 굳이 죽은 A를 상대로 소재기를 하겠냐. 더욱이 소재기 직후 바로 사실조회 신청한 후 표시 정정 신청을 한 것을 보니 원고는 처음부터 상속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좋게 해석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A의 상속인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A의 상속인이었으니까 A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그것은 표시 정정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실질적인 피고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 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실은 알았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는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1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그 모든 권리 의무는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한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원고가 그것까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2순위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 피고는 2순위 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으로부터 2순위 상속인으로 바꾸는 거. 그것도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망인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1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죠. 그랬다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2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제 그 변경을 했는데요. 이때 원고는 1순위 상속인하고 2순위 상속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동일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피고 경정 신청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고 경정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이미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위 피고 경정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의도한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이순위 상속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 포기 소급표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 채무에 관한 법률관계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원고가 의도했던 거는 처음부터 2순위 상속인의 피고였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표시 정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 표시 정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원고는 굳이 그 피고 경정 신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원고의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금 더 원고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집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 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 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표시 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요. 결국 그 얘기예요. 그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피고 경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실질적인 의미는 피고 표시 정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피고 표시 정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 소위 진정한 당사자로 확정되는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의 이 사건 소위 제기로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그 소장의 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피고로 삼았겠느냐 그걸 추정해서 그 실질적 피고와의 동일성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하고는 다소 상충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갑 외의 구인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은 2001년 12월 11일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갑을 피고에 포함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갑의 사망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고는 망인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물은 원고와 갑 그리고 나머지 9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11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려면 결국 갑과 나머지 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고는 갑이 아니라 갑의 상속인들 플러스 나머지 구인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를 갑에서 갑의 상속인들로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미 소송은 상고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피고 경정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당사자 표시 정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갑에서 갑의 상속인들로 바꾸는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 요건이 흔히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피고 중 한 사람인 갑에 대한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갑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소송 당사자에 대한 결론도 전부 부적법 각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그 기본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언뜻 읽으면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상속인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판결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모르고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에 그 피상속인을 상속인으로 바꾸는 부분은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 피고는 망인이 아니라 그 상속인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당사자 표시 정정은 신급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당사자 표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판결에서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대법원 판결은 많은 것을 생략하고 결론만 기재한 관계로 그냥 읽으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갑은 이미 소 제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소 제기 자체가 소송 요건을 불비한 부적법한 소제기였던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1심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표시 정정이나 피고 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소송 요건 흠결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법원은 부적법 각하로 결론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도 그 갑의 사망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결론을 내려버렸던 거죠. 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를 안 하고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문은 그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라고 기재된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논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1심 법원에서는 부적법 각하했어야 되는데 부적법 각하를 안 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선고한 그 판결은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효 판결의 흠결을 상고심에 이르러서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방법으로 보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사자 능력에 대한 흠결이 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한 그 제소가 되어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논리는 일반적인 당사자 표시 정정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 표시가 좀 틀렸다 한들 예를 들면 이제 A의 이름을 A-라고 적은 경우죠. 그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다 A라고 알아듣고 또 A가 응소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경우에 A 이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제기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 표시 정정은 신급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실질적 피고는 그 상속인이라고 봐주다 보니까 소송 요건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 방법으로 피고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것은 아무리 늦더라도 1심 변론 종결 이전에는 했어야죠.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 정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1심 법원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판결을 선고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했다면 그 판결은 무효인 것이죠.
그러니 무효인 판결을 대법원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으로 살려내는 것까지 인정하기에는 무리라고 본 것입니다. 방금 이제 몇 개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판결을 읽을 때 그 판결 요지만 그냥 외웠다가는 까딱 잘못하면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요,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그 판결의 결론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그 사건명을 간단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명은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식으로 사건명을 정하고요. 이렇게 정해진 사건명 뒤에는 청구의소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청구의소, 손해배상 청구의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소, 요게 이제 사건명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의 청구만 할 때는 이렇게 사건명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청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건명을 정하시고요. 그 바로 뒤에 등을 추가해서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었음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외에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이 되어 있다. 이럴 때는 대여금 등 청구에서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대여금 청구 등에서가 아닙니다. 사건명은 대여금이거든요. 대여금, 손해배상금 이런 식이니까 대여금 외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대여금 등 청구의소가 되는 거죠. 청구 취지는 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가 그대로 판결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면 원고가 원하는 결론은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다 그러면 이 청구 취지가 바로 판결의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50만 원만 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 중 1번 주문은 원고는 피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 이거요. 여기에 2번 주문이 붙습니다. 이거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답니다. 이처럼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소장에 기재된 청구 취지가 그대로 판결 주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의 기재 요령은 판결 주문 기재 요령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이 붙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누가 합니까? 집행관이 하죠. 집행관은 재판 진행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행관이 판결을 집행할 때는 판결 주문만 보고 집행합니다. 판결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판결 주문은 강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돼야 되겠죠. 또한 이게 너무 길면 업무 집행에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명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문장을 명확하게 쓰려면 소위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라고 하죠.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판결 주문도 이 육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육하 원칙 중에서 언제와 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의 종류는 크게 이행 청구, 확인 청구, 형성 청구 세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이행 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주로 이행 청구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행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제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였느냐 여부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최소한 변론 종결시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론 종결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그 이행 청구는 만약에 원고가 승소했다 그러면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집행하라는 거죠. 다만 장래이행 청구는 언제부터 내지는 또 언제까지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장래이행 청구는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나에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래이행 청구를 제외하고는 이행 청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변론 종결 시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언제라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언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육하 원칙 쪽 외에는 청구 취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청구 원인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여금 3천만 원을 받고자 한다. 그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빌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여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지만 요거는 청구 원인에 나타나는 거고요. 주문에는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기재합니다. 다만 가사소송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이유는 청구 원인에서 기재하는 거고 주문에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문에는 그냥 간단하게 피고가 실제로 해야 될 행위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주문은 집행관이 그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그 행동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려지면 집행관은 그게 집행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하면은 그냥 집행관은 3천만 원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집행관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에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될 행위의 요소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 중에 언제와 왜는 빼시고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것만 주문에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취지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이행 청구, 확인 청구, 형성 청구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행 청구는 명령적 형태를 취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고요. 확인 청구와 형성 청구는 선언적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확인 청구는 뭐뭐뭇을 확인한다가 되고 형성 청구는 그냥 원고는 피고가 이행한다. 이런 정도의 선언적 형태를 띱니다. 자, 확인 청구는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하여 그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 선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구하는 대상, 내용과 함께 확인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선언적 형태로 뭐뭐뭐를 확인한다 이렇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확인 청구에는 확인의 대상이 된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종류, 범위, 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요. 목적물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표시 정도는 확인의 대상인 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 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지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목적물, 주체 및 종류만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 원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목적, 범위는 물론 발생 원인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이행 청구와 달리 확인 청구는 원고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해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어야 하고요. 나아가 이를 제거하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해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예시로 드린 임차권에 관한 것을 보면요. 이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을 놓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무언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자기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겠지요. 자, 이 경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임차권의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됩니다. 채권의 목적, 범위 의무나 발생 원인까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이 뭔지를 특정을 하고 그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다 기재한 후 요러요러한 조건의 임차권이 원고에 있으면 확인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년 5월 10일 임대차 계약에 의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날짜를 특정해 주시고요. 기간 2년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매월 80만 원으로 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으면 확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뭔가 분쟁이 있어서 임차인이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서 무슨 임대차 계약에 의한 월 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으면 확인한다. 라는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권은 권리이고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권에 뭔가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고에게 임대료 청구권이 있으면 확인받는다고 해서 그게 가장 유효적절한 해결 수단입니까? 원고에게 임대료 청구권이 있다고 확인받으면 차임이 알아서 원고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료 청구권이 원고에 있으면 확인한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피고로 해서 차임을 지급하라 라는 이행 청구를 하면 되겠죠. 이행 청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임대료 청구권이 원고에 있으면 확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슨 임대차 계약에 의한 얼마 상당의 임대료 청구권이 원고에 있으면 확인한다. 이런 종류의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면 이런 식의 확인 청구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를 따져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이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물인 권리가 발생하기에 필요한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존재하는 걸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원고가 원하는 그 소송의 결론인 청구 취지가 법원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의 요건 사실을 기재할 때는 필요한 요건 사실만을 추출해서 간략하게 기재하면 되고요. 여기에 법 이론을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작성이란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명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연 어떤 권리를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요. 그 권리가 확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파악해서 이를 빠짐없이 소장에 기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의뢰인이 주장해야 될 권리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인 거죠. 그러니까 대여금 소송의 소장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소장 작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요. 그 예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중 요건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별하시고
요건 사실만 추려서 소장에 기재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얘기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쓸데없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한편 정작 중요한 요건 사실을 생략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는 항상 필요한 요건 사실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적당히 질문도 던지며 내가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 원인은 확인해소에 있어서는 청구 후 취지를 보충하고 이행해소나 형성해소에서는 소송물을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에 물건의 인도 청구권에 근거가 되는 권리가 소유권, 점유권 또는 매매 기타 계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인도하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청구 취지 가지고는 과연 원고가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결국 청구 원인까지 함께 보아야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특정되어 소송물도 특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소송물에 미칩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복재소 금지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하나의 소송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덜 받았다 싶더라도 또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2억만 청구하면 나중에 나머지 3억 또 받겠다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재소 금지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너무 강조하면 사실 쓸데없이 청구 금액만 커지게 되므로 현실적인 불편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권리로 두 번 청구하면 안 되지만 만약 처음부터 소장에서 일부만 청구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에 대한 청구, 즉 잠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권리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의 청구 원인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5억 원 상당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 전략상 일단 2억만 청구할 예정이면 청구 취지는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쓰지만 청구 원인에서는 이게 내가 가진 5억 원 상당의 청구권 중 일부인 2억 원만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구 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 원인에 기재한 구체적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송물의 특정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구 취지 기재의 판결 주문이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 원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법률적 용어나 업조문으로 그 근거를 밝힙니다. 예를 들면 얼마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할 문구가 있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예컨대 승객이 기차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라면 운송계약 불이행에 기한 것인지 혹은 불법 행위에 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송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그 요건 사실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느 쪽을 청구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법적 성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원인의 기재를 마치고 나면은 그 바로 아래 증명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 서류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방법은 쉽게 말해서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 서류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서증을 제출할 때는요, 각 서증별로 독립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각각 번호를 붙이는데요.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의 경우에는 갑 몇 호증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요.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는 을 몇 호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는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니까 이제 갑호증으로 가겠죠. 네, 각 서증별로 독립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있는데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영수증 이렇게 각 서증별로 독립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격이 유사한 서류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전부 다른 번호를 붙이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액이 다른 영수증이 그러니까 5,000원짜리, 만원짜리, 15,000원짜리가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지 번호를 이용해서 각각 별개의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영수증은 갑제 1호증이 1, 만원짜리 영수증은 갑제 1호증이 2, 그 다음에 15,000원짜리 영수증은 갑제 1호증이 3. 이렇게 해서 갑제 1호증은 영수증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다 가지 번호를 붙여서 각 영수증별로는 독립된 번호가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장에 기재하실 때는 갑제 1호증의 1 내지 3, 각 영수증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명방법 항목 아래에는 첨부서류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항목에는 소장에 첨부하거나 소장과 같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제출하는 서류의 이름과 함께 그 서류를 몇 부 제출하는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증명방법이라는 항목은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의 목록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에 첨부되는 갑호증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목록에 불과하니까 그 서류를 몇 부 제출하는지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갑제 1호증 등기부등본에서 끝나지 갑제 1호증 등기부등본 일매가 아닙니다. 실제로 원고가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은 항상 일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첨부서류라는 항목 하에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들의 이름과 함께 실제로 그 서류를 몇 부 제출하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첨부서류 바로 아래 1번에 위 증명방법 각 5통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증명방법에 기재된 갑제 1호증부터 갑제 3호증의 1 내지 2까지 이 증거 서류들을, 이 갑호증들을 각각 5통씩 제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는 인지가 납부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요. 인지 금액이 1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인지 첩부에 가름하여 인지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가 첨부되어야 재판장은 인지가 납부되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비용을 은행에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를 받아서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요.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4명이라 그러면 소장 부본은 4통 송달하게 되죠. 그런데 갑호증, 즉 증명 방법은 피고수 플러스 1만큼 첨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증명 방법은 한 통은 그러니까 갑제 1호증부터 갑제 3호증까지 한 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요. 나머지 4부를 4명의 피고에게 각각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송 위임장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